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경제와 주식을 읽어주는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 저녁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 주간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장중 고점 2742.77포인트를 역사적 고점 형성한 이후에 273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주가의 꾸준한 상승은 11월 2일 이후 10월 말일 큰 폭의 하락 이후 11월 들어 한 달 내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은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600선을 터치한 이후에 행보를 하다가 지난주 드디어 역사적인 최고점을 갱신하게 이르렀죠. 이 2700선에 도달했다는 것은 향후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000포인트를 간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함으로써 일단은 다음 주에는 환율의 동향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정을 보인다면 과연 얼마만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 21선 그리고 11선, 5일선이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의 꺾임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2800선을 향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조정을 보인다면 장중 조정 또는 그 기간이 조정 기간이 아주 짧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2700선 물론 조정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2650선의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시장은 호재에 민감한 시장보다는 악재에 아주 민감한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악재가 터진다면 그 조정의 폭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21선, 2600선, 2580선에 해당하겠네요. 이 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해서 중기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그 효과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런 큰 폭의 조정보다는 5일선, 21선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받고 다시 2800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 조정 2650선, 그 다음에 2차 조정은 2580선, 그 다음에 최악인 경우에는 바로 되돌림이 큰 폭으로 나타났을 때는 2450선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조 지표상에서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과열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유의를 해야 될 다음 주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에만 일반 투자자들은 아주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좀 위험한 그런 그 투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숲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조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바로 그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숲이라면 이제 나무를 본다면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시장에 있어서의 그 변화, 또 그 세상의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투자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투자 종목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종합 주가 지수가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그 종목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먼저 종합 주가 지수의 향방, 그리고 수급의 동향,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개별 종목의 분석 못지않게 이 종합 주가 지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봉상에서도 정배열에 놓여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5주 상승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11월 첫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5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살펴봐도 지금 정고점을 뚫었죠. 정고점 역사적인 2730포인트, 즉 2730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는 조정의 가능성이 다음 주 예상됨으로써 다음 주에는 과열에 따르는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조정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주가의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이 종합주가지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 백신 치료제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주에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본다면 바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죠.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윗방향을 향해서 항상 큰 폭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반등하는 그런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1월 이후에 쭉 한 달 동안 상승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국인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주체별 수급에 대한 동향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살펴보면요. 자, 12월 4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3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애국인이었습니다. 7,600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를 보여줬죠. 물론 누적은 지금 6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은 3,400억을 순매도했고, 지금까지의 누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약 2,300억에 해당하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4,100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누적 순매도 규모는 5조 3천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국인이 11월 30일 주가가 42포인트 급락할 때, 물론 그 다음날 다시 42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42포인트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2조 4천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MSCI의 그 리밸런싱 과정에서 애국인이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순매도 규모가, 큰 폭의 순매도 규모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더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2조 4천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팔았던 이 애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쭉 4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합쳐보게 되면은 거의 2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아주 중요한 시장에 있어서의 매매 주체별 동향이 되겠는데요. 물론 지금 애국인은
6조 원에 해당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11월 26일 6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이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죠. 누적 규모가. 그런데 지금 현재 6조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은 얼마인가? 추측할 수 있죠. 예상해 볼 수 있죠. 약 8천억 원에 해당하는 5천억에서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 보겠네요. 그러지만은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마이너스 2,300억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꾸준히 주가 상승에 따르는 순매도 규모가 나타났었죠. 11월 27일까지 1조 6천억에 해당하는 누적 규모가 나타나고 있네요. 가장 많을 때는 2조 6천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적 규모가 2,300억의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이 개인의 역할, 매매 주체에 있어서 개인의 이 그 소위 말하는 실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외인들의 외국인들의 매물들을 받아내고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연말에 따르는 쭉 5조 3천억에 해당하는 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을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쭉 상승했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환율과 함께 비교를 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이와 같은 순매수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11월 2일 10월 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결국은 다시 되돌림이 있었죠. 큰 폭의 상승이 쭉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273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은 어떤 방향을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130원을 기록했던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 11월 2일 1130원대에 있었던 1133원이죠. 이 1133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12월 4일 한 달 후 12월 4일 환율이 1082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로 귀결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도 외국인이 큰 폭의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순매수했다는 것은 이 환율의 급락이죠. 14원 구전이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환율의 하락이 있었죠. 이 환율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환율이 1,000원대를 밑돌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1,000원대 전반의 지지를 보이면서 등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1,090원대죠. 1,090원대가 무너졌죠. 지난주 금요일. 그런데 1,090원에서 1,100원대에 만약에 환율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그렇게 순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애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결국은 환율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국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차익과 주가 상승에 따르는 매매 차익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다음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새 마녀의 날인데요.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선물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 있기 때문에 애국인의 매매 동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가 2700선을 뚫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특히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종합주가지수의 동향, 그리고 환율과의 관련성, 그리고 또 매매 주체별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급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700포인트를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다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좀 종목 찾기가 좀 어렵죠. 지난주에는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중소형주 그리고 또 코스닥 중심의 매매 패턴을 보여주는 개인들은 수익률은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는 2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그 잔고는 수익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만 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ETF 인버스 투자입니다. 이 ETF 인버스, 선물 인버스, 특히 레버리지가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배팅이고요.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라서 결국은 코덱스 레버리지도 꾸준히 상승을 했죠. 큰 폭의 상승을 함으로써 2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 그랬죠.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바로 이런 하락에 배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인버스입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고점을 갱신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2700포인트의 상승은 인버스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인버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 매매 포인트 맥점만 잘 잡으면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버스는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해야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살펴봐야 될 종목이 바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고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이걸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곱보스라고 그러죠. 곱보스.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곱보스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큰 폭의 손실을 봤다. 그래서 울상이다. 이런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3,400원대, 600원대에서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상승해서 결국은 이 인버스가 쭉 빠졌죠. 그에 따르는 선물 인버스, 소위 말하는 곱보스도 이건 2배가 주가가 상승을 1포인트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건 2% 하락합니다. 고박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가가 1% 하락하면 이 곱보스는 어떻게 될까요? 1% 하락하게 되면 2% 상승합니다. 자, 그 구조로 되어 있는 파생 상품인데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12월 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락했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과열 그리고 조정의 가능성, 이것을 보면 다음 주에는 선물 인버스에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종목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몇 달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종합주가지수 하락에 따르는 인버스의 상승,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2,900원대에서 잡는다면 2,400원, 길게 보면 2,400원, 300원, 2,200원대까지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인버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 불확실성의 추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두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아니면 또 장중 이 인버스에 대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코덱스 인버스와 200 선물 인버스, 소위 말하는 곱버스에 대한 부분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 자, 드디어 7만전자가 되었습니다. 6만전자에서 7만전자가 됐죠. 자, 이 7만전자는 71,500원에 1,600원에 1,5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지난주. 근데 이게 뭐 계단형의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정의 가능성, 그러면 7만 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66,000원까지 약 5,000원에 해당하는 하나의 그 여지를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되겠네요. 물론 추가 상승 75,000원까지도 이어볼 수 있습니다. 74,000원, 5,000원. 일단 이 영역은 가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 생각은 일단은 66,000원에서 7만원대의 행보 내지 추가 하락, 조정 가능성을 다음 주 중반, 후반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단 지난주는 이와 같은 대형주가 그 최고가를 경신해 줌으로써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SK. 자, SK도 연 사흘째 12월 들어서 드디어 20만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24만원을 터치하고 내렸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행보를 하다가 다시 업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수익률을 챙기고 그 다음 다시 눌림목이 오게 되면 23만원이죠. 23만원대 눌림목이 오게 되면
재매수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SK입니다. 자, SK. SK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 가능성, 물론 이제 거의 상반기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SKC, SK 케미칼, SK 그룹 내 계열사들의 그 실적 호전, 그리고 또 배당 매력, 그에 따르는 배당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20만 원대 오면 과감히 배팅할 수 있는, 22만 원대만 오더라도 얼마든지 배팅할 수 있는, 안심하고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눌림목이 온다면 23만 원에서 25만 원, 23만 원에서 27, 8만 원대 온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도 아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SK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죠. ST팜. ST팜. 상한가가 나와버렸네요. 10만원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제가 8만원대, 6만원, 7만원, 8만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CMO 업체로서, 그리고 쌈바를 접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바로 이 중저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ST팜을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금요일날 대박이 터졌네요. 백신 치료제 언제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M 업체들의 심지어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ST팜 큰 폭의 상승을 가져다 줬습니다. 상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 주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붙일 겁니다. 붙이고 상승을 하겠죠. 눌림목이 오겠죠. 음봉 때리면서 다시 주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다면 9만원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9만원대까지.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ST팜.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현대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8만원대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그랬죠. 상승 이후에 바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14,000원 상승 이후에 그 다음날 19만 9천원, 20만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횡보. 물론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 상승 가능성도 열어둡니다만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19만원대에 온다면 이것도 매수,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꾸준히 사모아 가야 할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제가 공략했던 지난주 공략 종목으로서 SK,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ST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실현. 물론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추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 물론 그것은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종목들도 유익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보하다가 보시면 자 75만원대, 76만원대 두 번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횡보, 쭉 횡보하다가 21선 터치하고 21선, 이날도 공략에도 무방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CMO 업체입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는데 ST팜을 굳이 편입할 필요는 없죠. 이게 없다면 ST팜 없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이죠. 물론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의 감정으로서는 그냥 관망의 자세로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보시면요. 80만원대 깨진가 싶었죠? 불안하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21선 지지를 하잖아요. 21선 지지를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고점이 11월 6일 고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했죠. 그럼 반드시 여기는 지지선이 되는 거죠. 물론 21선에 대한 부분이 걸쳐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러다 이틀 상승하죠. 15,000원 20,000원 벌써 몇 프로입니까? 3% 4% 5%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양 이틀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는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KB금융 말씀드립니다. 자, KB금융도 바로 이 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죠. 40이 아니라 47,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11월 30일 월요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이 하락이 온다면 바로 지지 확인 그리고 다시 상승. KB금융 배당 매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카카오뱅크 IPO가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우리에게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은행주, 건설주, 증권주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KB금융도 우리나라 대표 금융주로서의 그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KB금융 보아주시고 자, 다음 주에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하나의 이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 자, 요즘 나우나의 테스형이 아주 인기가 많죠. 그래서 테스형. 자, 제가 이 테스를 공략하게 되는 것은요, 물론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21선을 회복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다음 주에 주가는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그 상승의 매기가 중소형주로 확산될 것이고 그것은 대표적인 수요 업종은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좋다는 전망 이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부장 종목에 대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죠. 그런 종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재무구조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고점을 돌파했다면은 좀 다르게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올봉을 보시면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상승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올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N자형의 상승. 자, 일봉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선 지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여기까지 31,000원대. 자, 테스라는 종목도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특히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실적은 전년 분기 또 전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실적은 좋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단기적인 공략주로서는 테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태양광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돼 있습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이죠. 테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의류, 섬유, 의복 업체
한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크게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 46,000원대, 7,000원대까지의 상승, 5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전망으로 휠라 홀딩스 다음 주에 한번 수익률 게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이 경기 민감주 또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부장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턴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그 상승세와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순환매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수소 테마주,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죠. 다음 주도 아마 자율주행이 먼저냐, 아니면은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은 백신 효과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쭉 CMO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주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섹터별 잘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종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떠올랐는데 바이오 섹터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어떤 부분을 쏠린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섹터의 변화, 자율주행 sek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것이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 초에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내일 아마 시장은 정강 후약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주 전망에 대한 부분도 주 초반에는 강했다가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그 조정, 그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왜 지금 우리가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B2가 2030 세대들의 소위 말하는 주린이들이 자산의 축적, 증대, 이런 것들이 무엇이 가장 향후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 기조하에 은행, 예금, 적금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와 같은 2030 세대들은 무엇에 관심을 있겠는가? 바로 주식 투자죠.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시장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2030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각자 약간씩 상이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B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어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아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라든가,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에 있어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이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다는 것은 버블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인데,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면서도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B2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음 주 주식시장 흐름 동향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또 달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